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고릴라 책 읽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난생 처음 재테크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페이스북에서 카드 뉴스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 정환용 님이 지은 책이고요.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재테크에 초보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알기 쉽고 읽기 편하게 카드 형식으로 그림이나 도표를 이용해서 재테크 관련된 기본적인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책 제목은 난생 처음 재테크, 작가는 정환용, 출판사는 매일경제신문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와 같이 책을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먼저 재테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지금 현재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어요. 나의 재테크 관련된 기본 상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기 각 문항이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셔서 여기 아래 점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재테크 관련된 수준이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가진단 체크, 각 문항당 1점씩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금, 적금의 이자 차이를 알고 있다. 투자에 관심이 많다. 가끔씩 경제 뉴스를 살펴본다. 월급의 최소 50%는 저축한다. 월급의 반을 저축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겠죠?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잘 안다. 선저축, 후 소비를 실천한다. 월급을 받으면 먼저 저축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한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가계부를 작성한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은 가계부를 작성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계부라는 것이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은데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를 안다. 충동 구매를 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다. 펀드 혹은 주식 투자를 해봤다. 동기들에 비해 저축을 많이 했다. 이건 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네. 통장 나누기의 개념을 알고 있다. 여러분, 통장 나누기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재테크 책을 한 권 이상 읽어봤다. 주변에 투자 재테크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점수가 2점 미만이라면 굉장히 이건 정말 저조한 정말 좀 심각한 그런 상태고요. 3점에서 5점이면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그런 레벨이고요. 9점에서 6점 사이라면 그냥 일반 평균 수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10점 이상 14점 사이라면 재테크에 꽤 지식이 있는 분들이고요. 15점 이상이라면 상당한 지식이 있는 그런 레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 줄여야지라고 마음먹어도 쉽게 줄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소득 수준이 높아졌고 그에 맞는 소비 패턴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소비 수준도 높아지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이 쓰게 되는 것이 저희의 자연스러운 또 소비 심리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활비는 쉽게 올라가지만 올라간 생활비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아니면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어떤 뭐 코로나 같은 어떤 큰 일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다니던 회사가 굉장히 크나큰 위기를 겪어서 연봉이 삭감된다든지 고소득 자영업자가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그동안 써왔던 그 생활비, 많이 썼던 그런 수준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소비 패턴이 망가졌을까요? 첫 번째 가장 큰 실수, 첫 월급을 마음껏 다 쓰는 행동. 자, 이 책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 초년생을 위해서 재테크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어떠한 그러한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겨우 한 달인데 그 한 달이 당신의 소비 패턴을 정하고 그 패턴은 직장 생활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첫 직장,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쓰셨나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 다 드렸던 분도 계셨을 거고 정말 친구들하고 정말 거나하게 이렇게 흥청망청 썼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수,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의 변화. 체크카드 잘 쓰다가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카드의 카드값은 한 달 뒤에 내는 것이므로 결국 생활비가 한 달씩 밀립니다. 월급에 맞게 체크카드 잘 쓰다가 신용카드로 바꾸면서 이번 달에 쓴 돈을 다음 달 월급으로 갚다니 그 한 달의 공백은 어디로? 그 공백이 소비의 평균치를 올린 겁니다. 무심코 지나친 한 달, 그 한 달이 당신의 소비 패턴을 정해 생활비를 올리고 저축을 방해합니다. 경계하세요. 당신의 생활비. 예, 이 책 후반부에 신용카드의 그러한 경고를 또 주는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통장, 왜 나누라는 거야? 아까 통장 나누기라는 게 있었죠. 체크리스트 항목에. 온갖 재테크 책의 필수 파트, 통장 나누기. 왜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제임스 토빈. 수많은 계란을 다 신경 쓰기 힘들고 서로 부딪혀 깨지면 계란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통장 바구니에 모든 돈, 계란을 몰아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바구니가 깨져버리면 그 안에 들어있던 계란들은 다 깨져버리겠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이야기죠. 통장에 일단 돈이 있으니 더 쉽게 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돈이 부족해져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야 할 돈도 못 빠지겠죠. 자동이체로 알아서 돈이 빠진다 생각하니 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빠진 건 맞는지 확인도 잘 안 했기 때문입니다. 통장 바구니를 나누면 돈이 사용 목적을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통장을 어떻게 나누는지 지금 나옵니다. 월급 통장, 자동이체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자, 월급 통장은 당연히 직장에서 한 달 그 월급 혹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그 수입을 받는 수입 그 통장을 따로 만들면 됩니다. 그것이 월급 통장에는 마찬가지고요. 자동이체 통장이라는 거는 통신료라든지 뭐 가스비, 전기료, 뭐 보험료 이런 것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자동이체 해놓게 되는데 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을 별개의 통장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비 통장, 의식주에 관련된 거죠. 예, 뭐 식료품비, 그 다음에 식비, 그 다음에 교통비라든지 뭐 주유비 이런 것들 생활비 통장에 넣어놓고요. 비상금 통장은 말 그대로 정말 돈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 상황이 되었을 때,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이렇게 사용 목적에 따라 통장을 나누면 계획적으로 돈을 쓸 수 있고 경제관념이 생깁니다. 저도 비상금 통장을 갖고 있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비상금 통장이 있으니까 좀 뭔가 좀 든든한 그런 기분이 들고요. 이 비상금 통장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소비 패턴 유지도 가능하고 저축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직장인인데 아직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시나요? 통장 나누기 실천법을 통해 제대로 배워봅시다. 생활비 달력이 있다고?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달력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달력인데 여기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꽂혀 있죠. 자, 이게 바로 생활비 달력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 이해되시죠? 매월 각 날짜에 돈을 넣고 그 날엔 꽂혀 있는 돈만 쓰는 것입니다. 생활비 달력 사용 시 유의사항 1. 교통카드 외 다른 카드는 일체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신용카드 같은 것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2. 한 달 일정을 잘 고려해 생활비 달력에 돈을 꽂는다. 3. 최대한 계획에 맞춰 쓰고 돈을 당겨 쓰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처음부터 너무 빡빡하게 계획을 세우지 말자. 빡빡한 계획은 실패하기 마련. 자, 이거는요, 고정적으로 뭐 자동이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요. 내가 밥을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교통비로 쓴다든지 하는 이런 돈들을 여기다 꽂아놓고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날 돈을 남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꽂아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좋죠. 신용카드 재테크의 가장 큰 적. 여러분 신용카드를 잘라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평균 신용카드를 직업에 갖고 다니는 신용카드가 한 3장에서 5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몇 장 정도 갖고 다니시나요? 직장 없고 신용카드 만드는 분 많죠? 신용카드 있으면 혜택이 무이자 할부까지 참 좋죠. 돈도 많이 쓰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카드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쓰지 마세요. 신용카드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 1. 혜택. 신용카드로 혜택 얼마나 받으시나요? 보통 신용카드 혜택을 잘 못 느끼거나 많이 혜택 받아봤자 한 달에 2만원, 체크카드도 한 달에 1만원 정도 혜택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 1. 혜택. 신용카드 혜택 한 달 평균 2만원, 체크카드 혜택 한 달 평균 1만원. 신용카드 써서 얻는 이득이 1만원인데 그 1만원보다 더 많이 소비한다면 신용카드 금지. 신용카드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 2. 무이자 할부. 예를 들겠습니다. 노트북이 있는데 조금 느린 것 같아 노트북을 사러 갔습니다. 노트북은 100만원이라네요. 신용카드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 2. 무이자 할부. 체크카드 쓰는 사람은 한 번에 100만원을 결제해야 하니 진짜 노트북을 바꿔야 하나 고민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야 구매합니다. 신용카드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 2. 무이자 할부. 신용카드가 있는데 마침 무이자 6개월 할부가 되네요. 100만원 나누기 6개월은 약 16만원. 어라, 한 달에 16만원이면 노트북을 바꿀 수 있네. 이런 생각에 좀 더 쉽게 구매합니다. 신용카드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 무이자 할부. 6개월 후 노트북 할부가 끝나면 속 시원하죠? 할부 끝났으니까 또 뭘 살까 고민합니다. 할부는 또 다른 할부를 만듭니다. 찔리는 분들 많죠? 신용카드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 3.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 체크카드가 소득공제를 받기 더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남의 돈을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왜 남의 돈 빌려서 한 달 한 달 생활하며 카드값 때문에 고민하나요? 친구가 돈 빌려서 안 갚으면 짜증나죠? 카드값 연체 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독이 됩니다.
당신에게도 신용카드는 독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알겠죠? 이 신용카드는 사회 초년생에게는 정말 독이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냥 긁어댈 때는 즐겁죠. 하지만 한 달 후에 카드 사용 대금이 오게 되면 정말 비명을 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신용카드 사용을 잘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빚부터 갚을까? 저축부터 할까? 학자금 대출. 요즘 사회 초년생의 절반 정도는 학자금 대출이 있다죠. 사회에 나가자마자 빚이라는 무거운 짐이 덜컥 어깨에 자리 잡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는 학자금 대출 때문에, 자리 잡았다 싶으면 전세 및 주택 대출 때문에 빚부터 갚을지 저축부터 할지 늘 고민됩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이런 일들이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수익이 생길 때 남는 돈을 가지고서 빚을 갚을지 아니면은 통장에 저축을 할지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부채, 대출 상환 vs 저축하기, 고민 해결 스타트. 이론부터 파악하고 갑시다. 대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조차도 2에서 4%에서 금리가 형성됩니다. 평균 3%. 최근에는 많이 올랐었죠. 1200만 원을 대출 이율 3%에 대출받고 1200만 원을 예금금리 3%에 예금하면 1년 기준 대출이자 36만 원, 예금이자 36만 원 동일합니다. 하지만 예적금 등은 이자 수익에 대해 이자 소득세 15.4%를 떼므로 대출금리 3%와 동일한 이자를 받으려면 예금금리는 3.5% 정도가 돼야 합니다. 대출금리 플러스 최소 0.5% 정도의 금리여야 저축해도 이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출금리보다 금리가 더 높은 저축 상품을 찾을 수 있나요? 없죠. 보통은 대출부터 갚는 게 맞습니다. 뭐라고 했죠? 대출부터 갚는 게 맞다고 합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보다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더욱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고민 해결. 대출 이자가 더 세므로 저축보단 대출부터 갚는 게 정답.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약간 다르니 현실적으로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정환용의 꿀팁을 통해 고금리, 저금리 부채의 현명한 상환 방법을 파악해 봅시다. 정환용의 꿀팁, 부채관리법, 대출받은 금액과 금리, 상환 방법 제대로 알기. 본인이 받은 대출인데 얼마나 빌렸는지, 이자는 얼마인지,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그에 알맞은 재정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고금리 대출이라면 전환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환승하자. 대중교통 환승은 잘하면서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환승은 왜 안 할까요?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알더라도 에이 얼마나 차이 나겠어? 생각하며 귀찮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재정관리가 꽝이라는 겁니다. 보통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10% 정도의 금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이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바꿔드림론, 햇살론, 새희망 홀씨 등등 정부나 민간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전환대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 꼭 찾아보세요. 신용등급이 낮거나 연소득이 낮거나 없어도 가능한 방법은 많습니다. 예시, 대학생 때 자취도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놀고 싶은데 돈도 늘 부족하니 멍청하게도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300만 원을 빌렸는데 한 달 이자가 10만 원. 매번 원금 갚을 생각을 못하고 이자만 냈습니다. 그 300만 원을 갚는데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3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만 360만 원. 참 바보 같죠? 고금리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참고로 저 정환용의 경험담입니다. 네, 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나 했더니 놀랍게도 이 작가였네요. 아마 작가가 예전에 대학생 시절 때 이렇게 참했던 경험이었겠죠. 대출이자는 절대 연체하면 안 된다. 신용 등급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치니 대출이자는 절대 연체하지 마세요. 저금리 대출 3.5% 이하이라면 저축과 대출 상환을 병행하자. 이론대로라면 아무리 저금리 대출이라도 저축보다 대출 상환이 우선이지만 재테크도 사람이 관리한 것이니 사람 심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저축하지 않고 대출 상환만 한다면 대출 상환이 끝난 후에 기쁨은 잠시일 뿐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대출을 갚았는데 정작 모은 돈이 없다면 허무하겠죠? 네, 잘못하다가 또 대출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저축하기보다 짐을 덜었다는 해방감과 보상 차원에서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나는 건 쉬워도 줄이는 건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소액이라도 저축하며 대출 상환을 한다면 대출 상환 시점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자 지출이 커집니다. 하지만 상환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어느 정도 목돈이 쌓이므로 대출도 다 갚고 돈도 모았다는 뿌듯함으로 저축에 더욱 탄력을 받아 더 열심히 저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건 결국은 마인드 컨트롤 같아요. 어떻게 나의 이 마인드를 컨트롤하느냐 따라서 이렇게 대출 상환이나 저축이나 이런 게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환용의 정리 1. 저금리라면 저축과 부채 상환을 병행하자. 2. 고금리라면 무조건 부채부터 상환하자. 전환 대출은 필수. 은행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 금융사 중에서 우리랑 가장 친한 금융사는 은행이죠. 은행 언니가 하는 말이면 왠지 믿음이 갑니다. 은행 언니가 적금이자 낮추고 펀드 추천해주면 솔깃, 목돈 만들라고 저축보험 추천해줘도 솔깃,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나도 써볼까 솔깃. 적금 만들러 온 나에게 은행 언니는 왜 펀드, 보험, 카드를 추천해줄까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은행의 주 수입원은 예대 마진입니다.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가 예대 마진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니 예대 마진도 적어지네요. 예대 마진이 적어지니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올려야겠죠? 은행이 친숙해서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니 다른 금융사의 상품, 펀드, 보험, 카드 등을 대신 팔고 판매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금융사에 그런 상품들을 팔아주고 그 팔아준 만큼의 수수료, 커미션을 받는다는 거죠. 은행 언니가 팔기 싫어도 위에서 팔라고 하니 고객에게 추천하는 것이고요. 물론 진짜 좋아서 추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고객에게 판매하면 판매 수수료를 받고 부수입도 생기니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은행이 타 금융상품 권유 나쁜 것인가? 1. 상품. 은행에서 가입하든 원래 금융사에서 가입하든 똑같거나 은행이 좀 더 좋습니다. 2. 막무가내 추천. 짧은 상담 시간으로 고객의 투자 성향, 재정 상태, 재무, 목표 등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은행이 타 금융상품 권유 나쁜 것인가? 3.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은행 직원이 타 금융사의 상품을 팔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고객 또한 은행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가입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의 타 금융상품 권유 나쁜 것인가? 4. 관리의 부재. 펀드 등의 투자형 상품은 들어가고 나오는 시점이 중요한데 관리가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 또한 장기 상품으로 관리가 필요하지만 좋은 관리를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장 친숙한 금융사, 은행. 왜 내게 은행 상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상품을 권하는지 아셨죠?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파악해 좋은 상품에 제대로 가입합시다.
투자는 늘 위험하다? No. 투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안전한 투자를 소개합니다. 채권. 들어본 적 있나요? 어감이 안 좋은 게 왠지 느낌이 싸하죠? 채권이란 채무증권의 줄임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 채무자,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는 사람. 채권은 국채와 회사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채, 국가가 발행한 채권. 회사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 채권을 산다는 건 돈을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국채를 사면 국가에게 돈 빌려주기. 회사채를 사면 회사에게 돈 빌려주기.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정해서 빌려주죠. 채권도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이자가 있겠죠. 즉, 채권을 사면 정해진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예시, 채권명, 포스코건설 52, 신용도, 저위험, 투자기간 253일, 2017년 11월 4일 만기, 연이율 2.55%, 채권명, 대한항공 68, 신용도, 중저위험, 투자기간 1년, 2017년 10월 24일 만기, 연이율 3.6%. 이처럼 어느 회사의 채권인지, 회사 신용도는 어떤지,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고 연이율이 몇 %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어때요? 예금보다 괜찮죠? 예금보다 이율도 좋지만 채권이 단점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 불가능, 투자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투자 도중 회사가 망하면 원금 손실이 생김. 어떤 회사의 채권인지 그리고 신용도가 중요하겠죠. 투자는 늘 위험하다는 편견, 채권으로 그 편견이 깨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사채, 기업에 투자하는 채권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글로벌 기업, 정말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회사채, 그 채권을 사는 게 바람직하고요. 보통, 주식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은 완전 극혐이야. 이런 분들 많죠? 주식하면은 집안 망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 꼭 해야 합니다. 당신이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 저자가 이렇게 본인이 경험했던 것, 이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982년 말에 100만 원을 투자해 얻은 30년간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많은 설명 없이 그래프 하나로 끝입니다. 자, 보세요. 82년에 이렇게 됐는데 2012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부동산은 이 정도 올라갔습니다. 주식 이 정도 올라갔고요. (1982년부터 2012년까지) 30년간 수익률을 보면 위험성 투자인 주식이 29배로 1등, 안전한 투자인 채권은 약 17배로 2등,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동산은 약 5배에 불과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것 같은데 주식이 오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약 9배인 예금보다 낫다니 충격적이네요. 이렇게 끝나면 아쉽겠죠? 과거 자료를 봤으니 앞으로 주식 투자를 더 해야 하는 이유를 볼까요? 당신이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 2. 기계와 자동화가 점점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네, 앞으로는 AI, 로봇들이 우리의 인간들이 하는 그런 일자리를 다 빼앗는다고 하죠. 우리의 노동소득은 점점 하락하겠네요. 인건비가 줄면 기업의 이윤이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지금도 노동소득에 비해 기업의 이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럴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요즘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은 커피숍에 가도 키오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점점 줄어들고요. 키오스크는 처음에 그 구매 비용, 기계의 구매 비용만 지불하고 나면 월급을 줄 필요도 없고 몸이 아프다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면에서 계속 이렇게 로봇, 자동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점점 빼앗아가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기업입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식입니다. 이제 왜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셨죠? 주식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들을 보고 주식을 정복해 봅시다. 주식, 패가 망신의 지름길.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왜 우리는 주식 투자라 망할까요? 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런 주식 실패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 지인, 주변에서 정말 큰 손실, 정말 패가 망신 정도의 그러한 손해를 본 사람들 보셨을 겁니다. 왜 이럴까요? 잘 모르면서 남의 말만 듣고 한다. 이런 뻔한 이유 말고 다른 이유를 찾아봅시다. 주가는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움직입니다. 즉 하루 변동폭이 최대 60%입니다. 엄청나죠? 그만큼 변동폭이 크니까 위험성도 높고 가격도 휙휙 바뀌다 보니 하루 종일 주식창만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주식이 오르면 그날 기분이 좋고 주식이 떨어지면 그날 기분이 안 좋고 주가 변동이 심하니 일보다 주식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을 사고 팔고 하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러한 행동을 단타라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단타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직장인이건 아니건 정말 주식 투자하는데 단타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직장인은 단타로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단타, 왜 하면 안 될까요? 주식도 거래할 때 세금이 나갑니다. 매도 금액이 0.4%, 기타 수수료까지 더하면 더 크겠지만 0.3%의 거래세만 생각해 볼까요? 예, 그렇죠. 세금도 나갈 뿐더러 또 그 증권사에서 수수료도 빼나갑니다. 주식을 하루 한 번씩 사고 팔고 수익이나 손해가 없다 가정하면 230일 만에 원금이 반토막 납니다. 내가 산 주식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 가격 그대로 계속 가고 있다 할 때 하루에 한 번씩만 사고 팔고 해도 1년도 안 돼서 내가 투자한 그 주식 원금이 절반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 놀랍죠? Y 0.3%의 거래세 때문이죠. 여기에 그 증권사에서 걷어가는 수수료까지 합친다면 더 빨리 반토막 나겠네요. 0.3%의 세금을 우습게 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직장인은 여유를 가지고 주식을 길게 봐야 합니다. 적어도 한 달, 길면 3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년, 10년까지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식을 찾을 때도 단기 유행이 아닌 믿고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고 심적으로 여유도 생기며 직장 생활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제발 여유를 가지고 주식 투자합시다.